우리는 모두 다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완벽하게 아빠만 닮아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4명인데 누구 엄마만 닮아서 또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말 그대로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흑인과 백인 쌍둥이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얼굴 모습이 모두 다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른 피부 타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먼저 아기의 피부 타입을 살펴보기 전에 나의 피부 타입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피부 타입은 무엇일까요? 아마 피부 타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어본 피부 타입이라고 하시면 지성, 건성 이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피부 타입 분류법은 미국 마이애미 대학 교수인 레슬리 바우먼 박사가 분류한 분류법으로 피지 분비가 많다, 적다, 또 피부가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또 색소가 많다, 적다, 주름이 많다, 적다 이렇게 총 4가지를 2가지로 분류해서 조합해서 16가지의 피부 타입으로 나누는 레슬리 바우먼 박사의 피부 타입 분류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류법은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피부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해결책도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우먼의 피부형 검사는 총 64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피부를 테스트해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하나씩 고르셔서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건성과 지성을 나누는 질문은 나는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여전히 얼굴이 당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건성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겨울철이나 비누 세안 직후에도 얼굴이 너무 당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건성이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성 피부는 메이크업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기로 인해서 메이크업이 지워진다면 지성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멀리서 거울을 봤는데도 모공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감성과 저항성을 나누는 한 가지 단어는 바로 불금증입니다. 나는 피부의 불금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민감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 또는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민감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항성은 예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텔에 비치된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크게 피부에 트러블이 없다.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도 별로 따갑거나 붉어지지 않는다면 저항성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소성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쉽게 알아채겠죠? 얼굴에 주근깨나 잡티, 지금은 이제 기미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올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가족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 색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은 상처가 났을 때 색소 침착이 옵니다. 얼굴도 여드름이 나면 붉어졌다가 그 자리가 어두워졌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몸의 모든 부위가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얼굴 쪽에는 6개월 정도 색소 침착이 보통은 진행이 되고요. 몸은 2년 정도 색소 침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상처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이 색소 침착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색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색소성은 햇볕을 봐도 얼굴이 붉어지기만 할 뿐 딱히 색소가 올라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비색소성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름과 탱탱함을 나누는 기준은 자외선 손상입니다. 나는 선탠을 즐겨하고 자외선 차단을 딱히 하지 않고 뭔가 여행을 다닌다든지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면 주름이고요. 동일한 연령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연령을 많이 본다, 가족들도 좀 더 연령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들도 5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도 연령을 좀 적게 본다. 나 또한 사람들이 그 정도는 좀 적게 본다 라는 생각이 드시고 과일이나 야채 드시는 것을 즐겨 하신다면 팽팽한 쪽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알파벳 글자를 조합해서 총 1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더 바우만의 피부 유형 검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피부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건성 피부를 고르신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서 나의 피부는 너무 건조해요, 건성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건성인 피부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씻는다, 보습제는 수시로 발라준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볍게 씻는다는 게 좀 애매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약하게 씻느냐, 세안을 약하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는 약하게 씻는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베드에 누웠을 때 이 정도로 약하게 씻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화들짝 놀라세요. 이렇게까지 씻어야 되냐라고 반문하세요. 그 정도로 얼굴에는 자극이 없이 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처음부터 4번째 손가락으로 씻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4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씻으면 거의 손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손이 안 닿는 느낌으로 굉장히 약하게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적 자극을 없애는 방법이고요. 미지근한 물의 온도는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많이 유행했던 게 뜨거운 물을 써서 모공을 넓힌 후에 차가운 물로 모공을 줄인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얼굴 장벽이 깨지면서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물의 온도는 30도에서 32도, 체온보다도 낮은 온도로 세안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세안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줄이셔야 합니다. 보통 30초에서 1분 이내로 세안을 마치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다시 반문을 해요. 저는 그렇게 씻는데도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하기 시작한 것이 샤워 습관입니다. 요즘은 사실 중고등학생 남자들조차도 샤워를 너무 길게 하세요. 뜨거운 물로 서서 머리 감고 하다 보면 20분, 30분 정도는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세안을 하면 샴푸 성분이 얼굴에 다 흘러내리고 뜨거운 물에 오래 얼굴이 노출되면서 피부 장벽이 한 번 더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린 게 엎드려서 머리를 따로 감으세요. 머리를 엎드려서 따로 감으면 샤워 시간을 5분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따로 감고 얼굴에 샴푸나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를 했을 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건성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세안 습관, 샤워 습관을 교정해 주세요. 클렌징 제품은 크림이나 오일, 보습제도 크림, 좀 니치한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기를 권유를 해드리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발랐을 때 좀 건조함이 덜하고 또 뭐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습제는 수시로 발라준다. 보습제를 바르실 때는 또 보습제 바르기 위해서 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마른 상태에서 덧발라주시면 되고 보습제를 발라서 세균이 번식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보습제는 건조할 때 수시로 얹어주시면 인공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성 피부는 많이 문질러서 씻어도 될까요? 지성 피부도 과도한 세안은 안 드립니다. 지성 피부도 단지 지성용 제품을 사용하실 뿐이지 문질러 씻으면 씻을수록 얼굴에 유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너무 심하게 문지르면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피부의 유분기가 훨씬 더 많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신 환자들도 생활 습관을 교정했을 때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얼굴의 유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드름성 피부도 여러 번 문질러서 씻는 분이랑 2번 정도 그냥 가볍게 세안하는 분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여드름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그런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씻는 것은 절대 과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름과 자외선 차단과의 관계를 기억하실 때는 이 사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8년 동안 트럭 운전을 한 69세 남성의 사진인데요. 그 차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왼쪽 얼굴이 거의 한 10년 정도 나이가 들어 보이죠. 이렇게 주름과 자외선 차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산화 제품을 먹고 바르고 마실 수가 있고요. 식습관,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습관이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봤는데 아기들에게도 피부 타입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기들의 피부 타입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인데 5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형상을 갖췄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굉장히 말 그대로 민감한 아이, 디피컬트 베이비였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아줘도 우는 아이였어요. 계속 울었기 때문에 한 명은 안고 소파에 누워있거나 뭔가 이제 계속 낮에는 거의 한 명은 얘를 돌보고 있어야 되는, 안아줘도 우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외부 자극에 민감해요. 지금도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는 어땠을까요? 태어났을 때 굉장히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태지가 원래는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태지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보습제를 계속 보충해주고 물로만 씻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 전후로 해서는 침독이 발생했어요. 자극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고 물건을 굉장히 집착해서 빨기도 했지만 가라앉지 않는 염증, 그래서 미란이 생기고 까지고 심해져서 출혈이 생기는 정도로 침독이 진행이 되고, 그것 또한 저희가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붙여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3세, 이제 이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왔던 시기예요. 저희 집 이사를 하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마침 또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아토피로 몸의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왜냐하면 이제 아토피가 어떤 경과를 거치는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세 때 아토피가 발병을 하고 막 피가 나도록 끓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옆에서 아예 케어를 하고 어린이집에서 그만두고 좀 더 기다려주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장염이 걸렸을 때도 이렇게 피부로 표현되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기도 하고요. 똑같이 모기가 물려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문제가 생기는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둘째인데요.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전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당차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피부는 너무 건강해요. 보습제를 전혀 바르지 않아도 지금 전혀 괜찮은 이런 정도의 피부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불과 20개월 차이로 태어났고 또 제가 임신 기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는데도 아이들의 피부가 전혀 다른 형태로 태어났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피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크게 3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가장 바깥쪽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큰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표피층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가장 위쪽에 각질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표피세포가 분화되어서 올라가서 밀어내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질세포는 다시 모식화해 보면 각질세포가 각각 벽돌처럼 쌓여있는 구조를 보이고요. 그 사이를 시멘트 성분, 즉 지질 성분이 메우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질 성분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단단하게 결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각질층은 피부의 천연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거에 우리가 알던 것처럼 뭔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먼저 건강한 피부입니다. 각질층이 굉장히 예쁘게 쌓여있고 사이를 지질층이 메우면서 단단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부 물질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자외선, 이물질, 세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지만 몸 안에 있는 수분,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건강한 피부의 경우는 수분의 함량이 20%에서 30%까지도 계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벽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피부 장벽이 약하게 태어난 경우, 그리고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장벽 기능이 약화되면 일단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의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죠. 건조가 진행되는 피부는 바깥쪽의 각질층도 깨지면서 자외선, 이물질 외부 자극에도 민감한 피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조해지면 첫 번째로 피부는 굉장히 가려워집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가 붉어집니다. 그리고 주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요. 틈이 갈라지고 피부의 병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여러 가지 피부염들이 나타날 수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나 지루 피부염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한 범위로 보면 기미나 잡티, 그다음에 검버섯 같은 것들도 결국은 이런 피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피부 타입이라고 하면 타고나기를 장벽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타고나게 장벽이 튼튼하게 태어난 아이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장벽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지질 성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결합하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벽 기능이 약하게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피부 건조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건조증은 피부의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질 때 저희가 이것을 피부 건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피부는 건강할 때 각질 탈락 효소가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매끄럽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피부의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 탈락 효소 자체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의 각질이 제때 탈락하지 못하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다리나 팔이 이렇게 하얗게 각질이 보인다면 때를 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 수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인위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겠다. 수분을 보충하는 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보습제를 자주자주 발라주시고 씻는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몸이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다리나 팔이 건조하시다면 습관을 다시 한번 교정해보시고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면 2주에서 한 달 이내로 피부가 다시 매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벽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그 두 번째는 접촉 피부염입니다. 접촉 피부염은 자극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서 그 자리에 장벽이 파괴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접촉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침독과 기저귀 피부염이 대표적인 접촉 피부염의 예입니다. 당연히 반대로 접촉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자극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주고 그 자리를 보습제로 다시 장벽을 세워주는 이렇게 예방을 해주시면 접촉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독 같은 경우에는 돌 전에
이빨이 많이 날 때 침을 많이 분비되면서 침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재빠르게 침을 가제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침독 예방 크림이나 밤 형태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걸 사용해서 피부를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기저귀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은 흡수력이 워낙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워낙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습기가 높은 상황에서 소변이나 대변이 묻기 때문에 피부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름철에는 좀 시원하게 벗겨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흡습력이 좋은 기저귀를 사용을 하시되 빨리빨리 갈아주시고요. 대변을 봤을 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그 자리에 보습제를 발라주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다시 기저귀를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저귀 피부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이는 사실 침독뿐만 아니라 기저에 아토피 피부염을 깔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워낙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붉어지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또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시잖아요. 과거에 이게 너무 이제 피부병이 빨리빨리 좋아져서 많이 남용됐던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낮은 단가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방치해서 커지는 것보다 빨리 개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산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은. 그래서 보습제로 해보시다가 뭔가 애기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처방을 받으셔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벽 기능이 파괴됐을 때 발생하는 마지막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굉장히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성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지금 아토피 피부염 하나는 20%에 육박합니다. 30%로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5명 중에 1명 이상은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성향은 전 세계적이고 환경오염과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2세 이전의 아이와 2세 이후의 아이가 전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2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튀어나온 부위에 습윤한 습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뺨, 팔꿈치, 무릎 주로 붉어지고 워낙 피부가 얇기 때문에 까지고 출혈이 나는 등의 습윤한 습진이 나타납니다. 2세가 넘어가면서 피부가 좀 더 성숙이 되면 접히는 부위에 건조하고 가려운 양상으로 습진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주로 얼굴 쪽에는 눈꺼풀, 그 다음에 입술 주변, 귀 뒤쪽을 침범하고요. 몸 쪽으로는 목, 그리고 팔 안쪽, 무릎 뒤쪽 이렇게 접히는 부위로 굉장히 가려워요. 밤에 자기 전에 너무 가렵기 때문에 모든 가려운 질환은 밤에 자기 전에 증상이 심한데 아토피 피부염은 특히나 너무나 가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긁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찰과상, 아이가 손톱으로 긁으면서 찰과상이 생겼다가 낫고 또 찰과상이 생겼다가 낫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피부가 두터워지고 어두워지고 약간 살짝 반짝반짝하는 태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선화 피부 또 인설이 붙어있는 양상의 특징적인 피부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항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돌 전에 아이들에게는 음식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달걀, 우유, 그리고 밀가루 이 3가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음식의 관련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와 같은 실내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바닥을 물걸레로 닦고 또 진먼지 진드기를 예방할 수 있게 침구류를 주 1회 정도 55도에서 60도 정도의 물로 소독해 주시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러 가지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 목욕하는 법이랑 이제 보습제 바르는 법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20대 아이들이 이 아토피 피부염이
훨씬 더 아토피 피부염이 훨씬 더 좋은 상태의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피부 관리를 오히려 잘해서 20대에는 화장을 열심히 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피부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좋은 피부 상태를. 그래서 엄마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관리만 잘 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피부가 될 수 있다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온도와 습도는 온도는 20도, 습도는 50%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온습도계를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20, 50은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온습도이기도 하지만 신생아가 가장 좋아하는 온습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도, 50도 꼭 기억하시고 여름철에는 습도를 낮추고 온도를 좀 낮춰주시고요. 겨울철에는 너무 과도하게 난방을 하지 않는, 요즘은 사실 난방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20도를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습도를 좀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피부 장벽을 보완하는 방법인데 6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근데 이때는 주로 엄마가 이렇게 많이 이제 안고 다니기 때문에 엄마가 양산 같이 쓰시고 살짝 천으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면 되고요. 6개월 이후의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단 선크림, 아까 말씀드렸던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백탁 현상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선크림을 아이들에게 발라주는데 외출하기 20분 전에 발라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2-3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SPF 지수랑 PA 지수는 30에 플러스면 충분해요. 그 정도 제품을 수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첫째가 아토피가 발생했을 때 이제 많이 놀아주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워킹맘인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결국 또 놀아주는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놀아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오면 아이와 많이 눈 맞춰주시고 많이 놀아주신다면 스트레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씻는 습관과 보습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스킨케어입니다. 씻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혜리가 박보검씨랑 데이트 나가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분노의 양치질과 분노의 세수를 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 세안법이 뭔가 익숙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렇게 깨끗하게 뽀드득 먼저 첫 번째로 너무 자주 씻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한 번 정도 땀이 나니까 씻어줘야겠지만 굳이 여러 번, 게다가 겨울철에 건조할 때 계속해서 씻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이가 건조하다면 씻는 횟수를 조금은 줄이셔도 되고 씻는 시간도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지금 아마 신생아 목욕법을 배우실 때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무 뜨겁고 이 온도로 아이를 씻게 되면 아이 피부가 굉장히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는 좀 미지근하게 해야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때는 절대로 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때라고 인식하는 각질체는 수분이 부족해서 각질이 탈락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꼭 기억을 하시고 각질이 일어나 보인다면 보습제를 좀 더 보충해 주시고 씻는 습관을 좀 더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물기는 약산성 진동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 중에 지방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약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칼리성 제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계속해서 장벽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을 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특히 액상형 제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형화시키기 위해서 비누가 갖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도 문제가 되고요. 고형화된 것들은 또 알칼리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알칼리 제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약산성이나 중성세정제, pH 7 정도 되는 세정제를 액상형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물기는 두드려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보습제의 사용입니다. 보습제는 하루 2번 이상 사용합니다. 아이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는 더 많이 사용하셔도 돼요. 보통 8시간 정도 지나면 보습제 50% 정도가 날아가기 때문에 4시간 간격으로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습제의 사용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습제를 사용 많이 하면 할수록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줄이고, 또 거기서 아토피에서 보통 비염, 찬식으로 많이 이어지는데 전신질환으로 가는 사이클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습제의 사용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역시 마른 피부 위에 씻지 않고 바르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얼굴에 너무 아토피만 심한 거예요. 몸은 괜찮은데. 이 엄마가 알고 보니까 보습제를 바르기 위해서 보습제 바를 때마다 얼굴을 씻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신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고 목욕 후에 즉시 발라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많은 성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보습제를 고르실 때 그냥 향이 없고 뭔가 향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 성분, 그리고 색소가 없는 성분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가장 좋은 보습제는 내 아이에게 맞는 보습제예요. 그래서 아이의 팔 안쪽에 한 번, 두 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1주에서 2주 정도 보습제를 발라보시고 뭔가 따가운 증상이나 붉어지는 증상이 없으면 그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보습제가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추천을 해달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많이 쓰는 제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역사가 오래된 제품이 가장 안전해요. 그냥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임상실험이 충분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신생 제품이나 뭔가 새로 나온 제품보다는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냥 많은 제품이 나온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